1장 1절의 선형 방정식 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선형 방정식이란 용어, 리니어 이퀘이션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요. 선형 방정식 개라는 것은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스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선형 방정식 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때 선형 방정식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리니어란 말을 우리말화시킬 때 선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교과목의 제목도 선형대수학이에요. 리니어 엘지브라를 우리말로 역시 선형대수학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리니어란 말 자주 등장하네요. 리니어란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미분적 분할 공부할 때도 나타나는 용어지요. 뭐냐면은 다음 기호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선형성 성질을 갖는다 해서 리니어 프로퍼티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학에서는 리니어란 말이 곧잘 나타나는데요. 이 리니어란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 어떤 문자의 거듭 조곱이 1승밖에 나오지 않을 때를, 그런 형태의 식을 우리는 리니어란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음 같은 형태를 일단 기호를 약속하고 가도록 할까요? 여기서 A1, A2, A3 쭉 가서 AN 상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B도 상수입니다. 여기서 상수란 얘기는 실수일 수도 있고 또는 복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당분간은 실수 범위에서 주로 다루려고 하고요. 나중에 가서 복소수를 배우게 될 때 복소수 범위 내에서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A1부터 AN 그리고 B가 일정한 상수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X1부터 Xn은 미지의 문자, 즉 미지수예요. 변수라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는 A1, X1 플러스 A2, X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 XN 이퀄 B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미지수의 총개수가 N개로 주어지는 선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형 방정식은 다른 말로 1차 방정식이라고도 번역해서 쓸 수 있는데요. 1차 선형, 같은 말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또는 선형이란 말로부터 결국은 어떤 의미인가 하고 봤더니 미지수 X1부터 Xn의 거듭 조합이 1승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1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선형 방정식 또는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에 대한 약속 어렵지 않죠?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이 X1부터 Xn까지 N개의 미지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거듭 조합이 1승이 아닌 다른 게 나타나는 순간에 그때는 선형 방정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곱이 있다든가 마이너스 1승이 있다든가 루트가 있다든가 이런 형태는 다 선형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선형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방정식 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은 뭐냐면 해를 구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정 오면서 여러분들은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배운 다음에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고, 또한 2차 방정식을 배운 뒤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방정식 이론은 항상 그걸 만족하는 해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지수의 개수가 N개로 주어지는 이 방정식에도 당연히 해에 관심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이 N개의 변수를 갖고 있는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은 사실상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정식을 푼다는 게 큰 의미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딱 이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뭔가 푼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상 이 방정식은 조건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해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1부터 AN은 전부 다 1이었다고 가정하고요. X1이 B고 나머지가 문자가 0이면 이걸 만족하죠. 마찬가지로 A1부터 AN이 다 1이고 X1, X2 다 0이고 XN만 B가 돼도 이걸 만족해요. 이러다 보니까 해가 한두 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구두로 설명한 것은 아주 진짜 특별한 경우를 알아보기 쉽게 정한 거니까 이거 말고도 답이 될 수 있는 건 무한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방정식이라는 거 이거 하나에 대한 해를 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자연현상이나 그런 공학적인 문제를 관찰하다 보면, 또는 경영, 경제 분야나 통계적인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어떤 선형 방정식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학 문제를 다루거나 전기 회로 문제를 다루거나, 예를 들어서 뭐 경영, 경제 쪽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루려다 보면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가 주어지고 방정식도 조건이 몇 개가 있는, 그래서 여러 개의 연립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의 제목이 바로 선형 방정식 개로 되어 있죠.
얘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선형 방정식 개라고도 번역하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정에서 배워서 잘 익히 알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미지수가 겨우 2개, XY 2개밖에 없는 경우를 다뤘었고요. 고등학교 때 와도 주로 이제 2개를 다루다가 가끔 3개짜리인 것도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대학교 과정에 와서 배우니까 우리는 좀 더 미지수 개수가 많고 방정식 개수도 많은 경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일반화시켜서 다음 같은 형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조금 전에는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여기 첨자를 다 1, 2, 3, 4 이런 식으로 첨자를 한 자리 숫자로만 표시해 왔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첨자가 개수의 첨자가 다 둘씩 되어 있습니다. 둘씩 이렇게 둘씩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위치 관계를 구별해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A1은 그 X1이라는 개수 앞에 있는 건데요. 이게 X1 앞에 개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걸 뭐 할 것이냐면 말 그대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행렬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기호 표기를 행렬로 바꿔서 표시할 텐데요. 그때 이제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m행 n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치 관계를 서로 다 잘 구별하기 위해서 첨자를 2개씩 써서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선형 방정식이 여러 개가 묶여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형 방정식 개 또는 다른 말로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연립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첫 번째 방정식을 만족하는 x1부터 xn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무수히 많다고 했었죠. 두 번째 방정식도 이 자체를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을 텐데요. 우리는 각각의 방정식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방정식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게 방정식이 모두 m개가 있습니다. 이 m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해가 있다면 그 해를 주어진 방정식의 선형 방정식 개의 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 이 해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해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그 해를 모두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고, 그런 집합을 우리는 해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해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날법, 원소가 몇 개 없다면 직접 원소날법을 이용해서 표시해도 좋고요. 원소가 많다면 주로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집합 표시하듯이 계산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제 행렬 표현을 배우게 되면 매트릭스 행렬을 이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집합이라는 용어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방정식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해들의 집합을 그냥 솔루션 셋 해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우린 지금 용어와 기호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1장 1절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풀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고요.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우리 1장 2절, 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우리가 행축약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은 아주 쉬운 절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퀴발런트란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치 또는 동등이라고 번역해서 쓸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걸 말하냐면은 만약에 어떤 연립방정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모양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서로 모양이 다른 두 연립방정식이 각각 해를 구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 봅시다. 이쪽에 XY가 각각 1과 2가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다른 2원 1차 연립방정식도 처음에 연립방정식하고 완전히 다른 연립방정식인데 해를 쭉 구해보니까 얘도 X가 1, Y가 2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연립방정식이 모양은 전혀 다른데 해집합이 같았을 때요. 해집합이 같게 나타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두 연립방정식은 서로 동치다 또는 동등하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동치다, 아, 해집합이 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해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가 유일하게 하나뿐인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렇게 해가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지수의 개수가 2개고 방정식도 2개가 되는, 쉽게 말해서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화면에 보면 알 수 있듯이 ax 플러스 by 이퀄 p와 cx 플러스 dy 이퀄 q라는 이와 같은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 b, c, d와 p, q는 모두 다 상수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여기 나와 있는 b하고 d는 0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은 식을 약간만 변형하면, 즉 y는 이퀄 mx 플러스 n의 꼴로 변형한다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기울기가 m이고 y절편 n이 되는 평면상에 놓이는 직선의 방정식을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약간 변형해서 1차 함수 형태로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x 플러스 by 이퀄 p가 있는데요. 여기서 b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넘기고 나눠버리니까 y는 이퀄 마이너스 b분의 ax 그리고 플러스, 이거 넘기고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b분의 p의 같이 됐습니다. 자, 이때 b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가 기울기 역할하고 여기가 y절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또 다른 방정식, 그 밑에 있는 이 방정식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cx 플러스 dy 이퀄 q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d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d가 0이 아니라고 가정했으니까 넘기고 나눠버릴까요? 그럼 y는 이퀄 마이너스 d분의 cx 플러스 d분의 q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기울기가 되고 여기가 y절편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차 함수는요, 이 기울기가 양수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 방향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라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수 부분은 y절편을 지칭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만약에 양수면 xy 평면에서 x축 위에 그려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음수면 xy 평면에서 x축 아래에 있는 y축상의 아래쪽에 있는 y축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의 수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기울기가 같고, 이거 기울기잖아요.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마이너스 d분의 c가 같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다른 경우에요. b분의 p하고 그리고 d분의 q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다르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바로 왼쪽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하나는 이 얘가 1번 직선은 노란색, 2번 직선은 파란색으로 그린다고 가정할까요? 그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와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같지만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y절편이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직선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우리는 연립방정식에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그림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원 1차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라면 xy 평면상의 어떤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교점이 없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첫 번째,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를 때는 해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마이너스 d분의 c가 같고 동시에 b분의 p와 그리고 d분의 q가 같으면, 즉 기울기도 같고 y절편이 같은 경우예요. 자, 이 경우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자, 이제 1번 직선을 노란색, 2번 직선을 파란색으로 했을 때 이렇게 기울기하고 y절편이 모두 일치하니까 정확하게 겹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란색 방정식,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서 동시에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와 같이 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능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불능. 그리고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능이다. 연립방정식이 불능이다는 건 전혀 해가 없다는 얘기고요. 부정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같은 경우는 다 다뤄봤어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를 때 같을 때 구별했다면 이번에 세 번째 기울기가 아예 다를 경우입니다. 기울기가 아예 다를 경우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마이너스 d분의 c가 같지 않을 때입니다. y절편은 따로 구별 안 합니까 하면 그건 사실 상관없습니다.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요. y절편이 같든 다르든 간에 어느 경우든 간에 한번 볼까요? 기울기가 하나는 노란색은 이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y절편이 서로 다르지만 여전히 교점은 하나가 있죠. 이번에는 기울기가 다르고 y절편이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y절편은 같지만 그 점에서 교점이 생겨요. 즉 교점의 위치는 달라질지라도 결과적으로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다를 경우는 y절편은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가 유일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단한 이원 1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본 결과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유일한 경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론은 예스입니다. 비록 이원 1차 연립 방정식뿐만 아니라 N원 1차 연립 방정식일지라도 항상 해 종류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는 것을 뒤에 가서 더 일반화시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아주 간단한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해 존재가 대략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이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그리고 불능인 경우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유일한 경우는 합쳐서 이 경우는 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의 이분법적으로 본다면 부정도 해가 있는 경우 유일한 경우도 해가 있는 경우라서 해가 있다.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consistent, 얘는 inconsist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가 있다 없다를 이렇게 구별하고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해가 있는 경우 안에는 유일한 경우와 무수히 많은 경우로 다시 세분화시켜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연립 1차 방정식 해는 다음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만족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볼까요? 해가 아예 없거나 평행한 경우죠. 해가 오직 하나인 경우거나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거나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유일하게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이 중에 반드시 어느 하나를 만족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 해를 갖지 않은 경우는 inconsistent하다, 불능이다 또는 해가 없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요. 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해가 존재하면 적어도 하나 이상이니까 하나뿐이거나 아니면 더 많거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가 유일하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통틀어서 해가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consistent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말은 이제 보통 다르게 번역하면 양립한다.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양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일치한다. 이 연립방정식이 이제 해를 갖게 되니까 일치한다라고 번역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가 존재하는 경우로 구별이 가능하고 존재하는 경우에는 하나뿐이냐 무수히 많으냐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많은 연립방정식을 다루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호표기를 하나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간명하게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행렬이라는 기호표기를 이용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매트릭스 표현 방법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하면 선형대 수학에서 다루는 기호표기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기호표기는 바로 이 매트릭스 표현입니다. 행렬 표현인데요. 그 구조 자체도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서 활용폭이 커요. 자, 이제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에서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에 우리 좀 더 자세한 건 교재 제2장에서 행렬 대수를 배우면서 행렬과 행렬의 곱은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뒤에 가서 따로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아니겠군요. 고등학교 때 행렬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을 합니다. 뭐 일찍 배운 학생은 중학교 때도 배웠겠죠. 그래서 행렬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는데 자세한 기호표기에 대한 약속은 2장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기호표기를 합니다라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연립방정식을 나타낼 때, 이건 매트릭스 기호표기를 할 때, 이렇게 우리 책에서 일관성에 있게 이렇게 끝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매트릭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매트릭스를 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길쭉한 괄호를 써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에 따라 또 저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선생님도 강의할 때 이 두 개의 기호를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제3장에서는 행렬식을 배웠는데요.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얘네들하고는 달라요. 요거랑 처음에 보면 헷갈리는데요. 끝이 구부러져 있으면 행렬, 끝이 구부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줄이 그어져 있으면 행렬식입니다. 확실하게 기호 표기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멀리서 봐도 이렇게 끝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매트릭스 표현입니다. 얘는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라는 기호 표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요 위에 앞서 다뤘던 이와 같은 N1 1차 연립방정식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다음 같이 하기로 약속합니다. 요 앞에 개수들만 다 떼어내요. A11, A12, 그리고 A1N입니다. 자, 이때 이 사이사이에 부를 붙이거나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여기 이거 자체가 음수면 예를 들어서 숫자를 마이너스 하면 그냥 마이너스 한번 붙여요. 이런 플러스 기호를 일부러 붙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콤마를 찍지 않고 수나 문자를 적당하게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형태로 배열을 하는 것이 바로 행렬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만 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은 이렇게 콤마를 찍어놓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콤마를 찍지는 않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이제 1, 1, 2, 1N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 1, 2, 2, 2N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첨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행과 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몇 행 몇 열의 원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AM은 M행 1열, M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원소구나 라는 뜻이에요. AM2 그리고 AMN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행렬로 표시했을 때 우리는 이 행렬에서 행의 개수를 세어보고 열의 개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M개가 있죠. 그리고 M개, 그리고 열의 개수도 세어볼까요? 이게 가로행, 세로열이에요. 가로행은 M개가 있고 세로열은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세어보니까 M개가 있죠.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M행 N열이라 합니다. 우리말로는 M행 N열, 이걸 곱하기로 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M 곱하기 N 행열이라 하는데 곱하기로 읽지 않고 읽을 때 그냥 우리말로 M행 N열 이렇게 발음하거나 아니면 b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M by N.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M행 N열로 읽고요. 곱하기로 읽지는 않습니다. 이거 곱하기 기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렬의 사이즈, 크기를 나타내는 고유의 기호 표기일 뿐입니다. 수학은요, 같은 기호를 여러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말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배라는 단어에는 먹는 배도 있고 타고 다니는 배도 있고 우리 배도 있잖아요. 근데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를 서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학 기호도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어떤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낼 때마다 우리가 그 많은 기호를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도 같은 단어지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수학 기호도요, 한정된 기호 안에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런 뜻으로 쓰는 기호인지 저런 뜻으로 쓰는 기호인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세요. 숫자와 숫자의 곱셈을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라 행렬의 사이즈,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앞에 있는 것은 행의 개수, 뒤에 있는 것은 열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M by N 매트릭스예요. 아시겠죠? 자, 행렬의 크기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행렬의 곱셈은 2장 1절에서 배웁니다. 아직 안 배운 학생은 2장 1절에서 공부하게 되고 혹시 고등학교 때 행렬 난 자신 있게 잘 할 줄 알아요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전혀 행렬을 배운 적이 없는 학생은 2장 1절에서 셈법을 배웁니다. 저자가 친절하게 2장에서 다시 그걸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잠깐 기다리세요. 대신 이제 기호 표기는 지금 당장 필요해서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행렬의 곱셈을 계산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문자,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들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1부터 xn을 옆에다 이렇게 세로로 나열을 하겠습니다. xn 미지수가 하나, 둘, 셋, 해서 n개가 있잖아요. 이게 n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행렬의 사이즈를 생각하면은 얘네들은 n by 1 매트릭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려면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일치할 때만 행렬의 곱이 well defined, 잘 정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최종적인 행렬의 사이즈는
n/1 매트릭스로 나옵니다. 이 최종적인 사이즈의 크기는 요 크기는 n/1으로 나와요. 항상 두 행렬에 곱이 주어졌을 때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맞다면 최종 사이즈는 n/1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 최종 사이즈를 세어보니까 이거 보세요. m, 첨자 m이죠? 그래서 이 행은 m개고 열이 하나 있으니까 n/1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미지수를 떼어내고 등호도 떼어내고 왼쪽에 이 행렬을 우리는 계수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계수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얘는 미지수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그냥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만 보통 상수행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계수행렬하고 여기 미지수행렬하고 상수행렬이 있을 때 이 등호하고 미지수행렬을 떼어내요. 그래서 계수행렬하고 오른쪽에 있는 상수행렬을 합쳐버립니다. 그걸 합쳐서 표시하는 것을 다음같이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기호표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면은 자, 이제 A11, A12, A1N이고 그 다음에 A21 계수행렬을 지금 다시 쓰고 있어요. A22, A2N, AM1, AM2 그리고 쭉 가서 AMN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수행렬에다가 얘네들을 떼어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상수행렬을 같이 덧붙여요. 덧붙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B1, B2, BM입니다. 자, 잘 들여다보면 행렬의 사이즈가 조금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계수행렬의 사이즈는 n/n 매트릭스입니다. 행이 m개고 열이 n개였었는데 행은 변함이 없죠. 이 행렬의 사이즈는 m, 행의 개수는 여전히 m개가 있는데 열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n, 1, 2, 3, 4, n이었는데 하나 더 늘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n/n 매트릭스였는데 확인해 본 결과 한 줄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행렬의 사이즈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명칭을 붙일 때 확대 행렬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계수행렬에다가 이 노란색 부분의 행렬, 이 노란색 부분의 행렬을 이만큼의 오른쪽에 있는 상수행렬을 더 덧붙여 놨잖아요. 그래서 더 첨가했다는 뜻에서 첨가행렬 또는 열이 하나 더 늘어났다 해서 확대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덧붙인 행렬이라고 번역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augmented matrix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확대행렬 또는 첨가행렬 이 용어를 혼용해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연립일차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간결하게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은 좀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요 계수행렬을 보통 우리가 행렬을 나타낼 때는 알파벳 대문자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얘네들 각각의 행렬의 구성 성분이라 합니다. 컴포넌트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성 성분 또는 엔트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다 알파벳 소문자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첨자를 둘씩 써서 위치 관계를 구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수행렬을 A라 쓰고 이 미지수를 나타내는 행렬은 다 X가 들어있어서 X라 보통 표시할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B로 돼 있잖아요. 이제 A, B 구별하는데 이 대문자 써도 좋은데 보통 이제 관습적으로 이제 여기는 또 소문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구별한 것은 여기 보통 행렬, 이거 벡터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기호 표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볼드체로 되어 있어요.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사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행렬을 나타내는 요런 상수행렬을 나타내는 것을 볼드체 이렇게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는 이렇게 굵은 글씨체로 표시가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판사할 때 좀 이게 아무래도 여러 번 덧칠하는 게 번거로워서 한 번만 이렇게 써서 행렬로 그냥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게 혹시라도 그냥 성분 하나랑 오해를 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같은 행렬입니다. 행렬은 항상 알파벳 대문자로 쓰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얘도 행렬이니까 이제 대문자로 써서 판선할 때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전부 다 볼드체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구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확대 행렬 또는 첨가행렬이라는 것을 배웠었고요. 우리는 이제 행렬의 사이즈, 크기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